유전적으로, 기질적으로 공격 성향이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움츠러드는 걸 보면 재밌어. 와, 내가 힘이 있어. 저 어린 시절을 이렇게 이제 돌이켜보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느냐면 나는 부족한 것 같아. 나는 뭔가 못났어. 그 열등감, 수치심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우울해하는 모습. 이제 걔한테 제가 다가가요. 다가가서 학교 폭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 학교 폭력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이 학교 폭력의 양상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그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개인적인 차원, 그 다음에는 가족 차원, 그 다음에 어떤 지역사회, 그 다음에 국가 전체의 어떤 분위기, 뭐 이런 거가 다 사실은 이렇게 다 맞물려 있어요. 그 얘기는 쌓여서 누적되어서 그 순간에 탁 일어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유전적으로, 기질적으로 공격 성향이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공격 성향이라든지 또는 부끄러워하는 샤이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전적으로 타고난다는 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격적인 아이가 부끄러워하는 아이를 볼 때 이렇게 하고 싶다고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할 때. 그리고 얘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움츠러드는 걸 보면 재밌어. 와, 내가 힘이 있어. 이게 강화받는 거죠. 이건 또 학습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공격 성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갔을 때,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받쳐주지 못했을 때 내 정서가 자연스럽게 표출되지 못하고 억압당했고, 그러면 우리는 안에 막 이렇게 눌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격적인 성향을 타고난 아이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학교 가서. 제가 많이 만난 아이들 중에는 부모의 기질과 아이의 기질이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부모는 아주 깔끔하고 정돈되고 뭐 규칙을 지키는 부모가 아주 자유분방한 아이, 그러니까 ADHD 예를 들면 ADHD 아이들의 특징은 활동량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활동량이 많으면서 부주의해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 이 아이의 그 매치가 궁합이 너무 안 맞는 거죠. 계속 지적하게 되죠. 얘가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공격 성향을 보이게 되겠죠. 친구 문제도 사실은 상당히 복잡해요. 건전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불량스러운 아이, 그 비행 청소년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친구로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선택할 때 벌써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질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우리는 센세이션 시킹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감각 추구 성향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자극적인 거를 좋아한다. 그러면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를 친구로 선택해요. 그래서 자극적인 아이와 추구하는 아이와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아이가 매치가 돼서 더 큰 자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위험 행동을 하게 하는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또 잘 매치가 돼야 돼요. 끼리끼리 노는 거죠. 끼리끼리.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향이라든 친구 관계. 근데 친구 잘못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면 친구를 잘못 만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거죠. 네,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의 분위기라든지 또는 학교 성적이라든지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또 선생님과 학부모의 관계, 학교 전체의 어떤 분위기, 또는 그 나라의 어떤 그 문화, 이런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맞물려서 잘 짜여져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 하나의 문제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사실은. 그때 정서적인 것과 그리고 이제 운동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계속 책상과 의자에 앉아서 몇 시간이고 있어야 하는 폭력성을 지닌 공간이 학교라는 곳이기 때문에 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렇다면 미래 시대의 학교의 모습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 시대에는 그런 학교 폭력이 없는 새로운 모델링으로서의 학교의 모습이 새롭게 어떻게 구성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피질 하 영역들이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마음대로 뛰어놀고 자기 몸에 어떤 감각을 스스로 캐치하고 자기 몸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감정 표현이 충분히 되고 그리고 에너지 발산하고 스트레스 표출하고 그 다음에 공부는 이게 갖추어지면 이거는 본인들이 하는 것이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부모가 뭐 이거 해라, 이거 전공해라, 이거 공부해라가 아니라 여기가 잘 갖추어지면은요, 사실은 여기는 스스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행복하고 뇌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학교는 아주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희망적인 학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아동 청소년기의 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 6세 이전의 뇌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사회가 공감 능력을 갖추는 것 또한 아이들의 뇌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아이들의 뇌가 공감 능력을 갖추고 그래서 공감 능력이 있는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 답은 뭐 정확합니다. 부모가 어린 시절에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거.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 패턴이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뭐 애착이에요. 만 6세부터는 아이가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든요. 부모와 맺었던 이 애착 패턴이 그대로 복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피질 안에 싱귤레이트 콜텍스라든지 여기 안에 인슐라라든지 이 안화 전전두 피질 요 눈 뒤쪽에 있는 OMPFC라고 하는 요 부분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이렇게 새겨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한번 새겨지면 변화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심리 치료라고 하는 거는
어린 시절에 새겨진 부모가 주었던 메시지 이런 것들을 바꾸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요. 부모와 1대1 관계가 안 됐다고 해서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여러 번 하면 이거를 보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애착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포인트가 어디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뭘 원하지? 우리 아이가 뭘 하고 싶어 하지? 공감해 주는 것. 우리 아이의 신경계가 지금 편안한가? 신경계가 우리는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요. 내 감정을 표현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게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신경계를 편안하게 해주는,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부모의 그 센서티브한 능력, 민감한 예민한 능력, 그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아이의 신경계를 편안하게 해주고 아이와 애착을 잘 형성할 수 있느냐? 부모 자신이 편안해야 돼요. 네,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네. 있어야겠네요. 편안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자기 존중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부모 자신이 나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이렇게 어깨를 좀 쭉 펼 수 있는 부모, 그래서 자랑스러운 부모, 자기 스스로의 당당한 부모, 그런 부모가 아이의 신경계를 잘 살펴줄 수 있고요. 아이의 욕구를 정확하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고 아이에게 조율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의 공감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을 아이가 전수받는 거고요. 이게 부모의 공감 능력을 전수받지 못했을 때 이 아이는 타인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말씀 들어보면은 부모가 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시고 강단에 서시고 또 상담을 하시면서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셔서 본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치료법 중에 내면아이 심리 치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면아이 치유. 저 어린 시절을 이렇게 이제 돌이켜 보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느냐면 옛날에는 모기장을 치고 잤었어요. 여름에 모기장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모기장을 이렇게 땅으로 파는 그 모습이 아주 뚜렷하게 지금도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부족한 것 같아. 나는 뭔가 못났어. 그 열등감, 수치심 이런 것들로 이렇게 가득 찬 어린아이가, 몸도 조그만해요. 그런 아이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우울해하는 모습. 이제 걔한테 제가 다가가서 괜찮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네 안에 그 불씨가 있잖아. 그 불씨는 아직도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 엄마한테 좀 혼나고 아빠한테 좀 혼났지만 그래도 괜찮아.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근데 엄마 아빠는 잘 몰라 네 마음을.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린 저한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또 보듬어주고 이러면서 얘를 키워요. 욕구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제가 많이 치유가 일어났어요. 청소년기에도 성인기에도 그런 내면아이 치유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예, 어른이 돼서도요, 당연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브레인 셀럽이신데 교수님께서는 뇌를 잘 쓴다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뇌를 잘 쓴다는 것은 관계를 잘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는 저와의 관계, 그러니까 저희 몸과의 관계, 저희 감정과의 관계, 저희 뇌와의 관계, 그 다음에는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려면 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타인과 좋은 관계,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러면서 잘 소통하고, 그 다음에는 또 자연과의 관계, 우리는 또 자연의 일부이잖아요. 자연과 교감하면서 잘 살다가 때가 되면
가는 거죠. 저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뇌를 잘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브레인셀럽 인터뷰 오늘 오주원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